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아침 신문은 권력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저 수탈의 대상인 피지배자일 뿐입니다. 이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은 15억. 어떻습니까? 제주, 서초 두 지자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산출 근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데이터로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서초구수만 3,758가구. 신문에서 지적하다시피 깜깜이 가격 책정은 세금이 아닌 가진 자에 대한 벌금입니다. 자, 잠시 전 자정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1년 2개월 남짓 임기가 남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생각보다 많이 달아올랐습니다. 좌우 진영이 12개월 뒤에 치를 대선의 전초전이기도 하지만 선거 전이 이처럼 과열하는 것은 다분히 네거티브 전략 때문입니다. 저는 제 책 진실이 측에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선거란 자기가 혐오하는 자의 반대편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혐오는 반대편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혐오를 만드는 일이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포지티브 전략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커서 말하자면 생산성이 아주 높은 전략입니다. 대중은 정책 대결보다 이런 네거티브, 그 중에서도 마타도라고 불리는 흑색 선전에 더욱 흥미를 가지는 법입니다. 주로 돈과 여자 문제가 뒤엉켜 있죠. 마타도가 횡행하면 결국 선거 결과는 뒤집어집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력 비리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마타도입니다. 9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매일 방송의 첫 꼭지였죠. 로마 시대 집정관 후보는 원로원에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백색 캔디다가 정직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후보자를 영어로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제도 아래 치러지는 선거는 원래 정직한 자들의 게임인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추악한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몇몇 신문은 박영선, 오세훈은 보이지 않고 생태탕만 보인다고 썼습니다. 오세훈이 내곡동 땅 청량을 하는 날 현장의 생태탕 집에 갔다 안 갔다가 선거 전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밀렸던 박영선은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프 신발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더라며 어제도 이 이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드디어 어떤 분이 사진 한 장을 찾아 올렸다. 2006년 9월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참석 시에 오 후보가 그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더라. 그녀는 김우준 방송에 나가서는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 후보의 페라가모 로프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이런 것을 제가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걸 봤다면 적어도 20시간 이상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세훈은 저가 그 신발은 국산 브랜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생태탕이 아니라 이 페라가모 신발만 보일 판입니다. 그녀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오세훈 후보 심판론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앙골이라는 생태탕집 주인 황모 씨의 진술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황모 씨는 3월 29일 녹취된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난 주방에서만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16년 전인 2005년 일이니 보통 사람들은 설령 오세훈 시장을 보았다 해도 긴가 민가 싶기도 할 것이고 잘 기억해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황 씨는 4월 2일 익명으로 출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모든 걸 명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오세훈이 그날 장인 등과 생태탕을 먹고 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함께 출연한 이 황씨의 아들은 오세훈이 백바지를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며 구두 브랜드는 페라가모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때 페라가모 로퍼라는 구두를 신고 있어서 쉽게 알아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태탕집 주인 아들은 5일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해코지 당할까 두렵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다시 김어준이 라디오에 나가 오세훈이 신었던 신발이 페라가모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같은 날 중앙일보와의 전환TV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봤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2005년엔 오세훈이라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고 또 그분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는 신문에 식당 이야기가 나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당시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모두 16년 전의 백바지와 선글라스를 기억한 겁니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그가 의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는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인을 너무 쉽게 써서 의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윤지호라는 사람에게도 의인이라고 붙였는데 그 의인 어디 갔나. 어쨌든 다급한 쪽은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급함이 기어코 사고를 냈습니다. 박 후보 측이 서울 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언입니다. 박영선 측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캠프 인사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박영선은 정의당에게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박 후보께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까지 만든 민주당의 모렴치를 나무랐습니다. 박원석 사무총장은 이낙연이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 뿐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도 무안을 줬습니다. 대표님 임기 중에 하신 일을 잊으셨나 보다.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당헌을 고쳐서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는 정당이다. 두 당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는가요?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을 개정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한국 외교가 진퇴유곡에 빠졌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나흘 전 아나폴리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뒤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간의 조율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말하자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은 꼬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백악관 성명에는 어디에도 미북 협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서훈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정의용 외교장관입니다. 정의용은 같은 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샤먼은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니 한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곳입니다. 그러니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왕이가 이 정의용에게 한 말을 내렸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고 북한이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합리적 안보 우려? 이걸 왜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가요? 이를 바꿔 말하면 북한 제재 완화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가서는 대북 제재를, 중국에 가서는 제재 완화를 논의한 셈이 됐습니다. 왕위는 또
중국은 한국과 5G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 회로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진료권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에 대해 미국 편에 줄 서지 말라는 압박입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정의용은 회담 뒤에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꼬리가 하나 다진 겁니다. 벌써 4년째 시진핑 방한을 말하고 있으니 조기 방한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시진핑 방한은 쏙 빠져 있습니다. 시진핑이 오더라도 북핵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듯한데 도대체 문 대통령은 그의 방한이 왜 수건이 되었을까요?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처신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한한령 등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 통화하기 전에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참 기막힌 굴신 외교입니다. 어쨌든 정의용이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간 것, 그것도 베이징도 아닌 샤문으로 간 것은 놀랄 일입니다. 역대 외교장관들은 고위급 외교의 시작으로 미국 방문을 택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정의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왕위를 샤문으로 나라가 만난 것입니다. 그 날짜도 하필이면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연 날입니다. 문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 중심의 반미 연대를 깨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용이 그런 미국의 동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3월 18일 한미 2+2 회담으로 방한을 했던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한미 동맹을 4차례나 언급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기조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 외교장관이 미국을 가기 전에 중국을 갔다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줄타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런 줄타기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 체제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데 쿼드에 들어오라고 한 한국이 중국을 더 선호한다는 제스처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3국 안보보좌관이 미국에서 북한 제재를 논의하는 동안 외교장관은 중국에 가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고개 받아들이는 만무합니다. 신문을 보니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작년부터 왕위의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대들지 않은 속국 취급을 하는 거죠. 이번에 정의용을 베이징이 아닌 샤문으로 부른 것도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이 아닐까요? 미국은 겉으로는 표정 변화를 감추고 있지만 한미 양국 간 신뢰는 금이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정의용은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외교장관에 앉힌 사람입니다. 회주문 인사였죠. 정말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문 대통령이 소망하는 종전선언이나 미북 대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3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했던 트럼프와는 아주 다른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한 철부지 독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드러낸 것이죠. 게다가 3월 30일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반인권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이 법을 인권 침해 사례로 적시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4월에 청문회를 열어 이 법이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청문회를 막느라고 총익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북한마저 문 대통령에게 독서를 쏟아내 남북대화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남북대화 재개도 이젠 어려워졌습니다. 하긴 북한이 먼저 바이든 새 정부와 문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을 알아챘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이
마치 대단한 성과를 낸 듯이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조야는 그걸 사기극으로밖에 보지 않으니 참 간극이 크다, 너무 큽니다. 이 문 정부는 바이든 측에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바이든과 그 참모들은 끄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체제 안에서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어느 나라나 있는 작은 무기들을 치부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던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격화되면 국방부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비는 필요하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 이제 임기 중에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야망은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니 거의 100%입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것은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김정은과 다시 손을 잡는다는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7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낙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이 중대 안보 사안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왕이 회담에서 왕이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줄 서라고 요구한 적은 없지만 사실은 줄 서라고 노골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치든 외교든 권력이 정도를 긋지 않으면 국가는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